이화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화영과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화영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화영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심지어 뭐 검찰청에서 뭐 술 마시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에 와서 하고 있는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이번 총선이었어요. 다른 건 보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이번 총선에 이겨야 된다. 나도 당선이 돼야 되고 민주당이 과반수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내 생명이 연장이 될 수가 있다. 일단 그 생각을 하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 대목표 하에서 구체적인 이제 전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이화영 재판이었어요. 왜 이화영 재판이었습니까? 만약에 이화영 재판이 총선 이전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지금같이 민감한 시기에 뭐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협박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그때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쌍방울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경기도에서 그 돈을 갖다가 2020년 초에 그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가 그냥 막 보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 얼마나 그 치명적인 그걸로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화영 재판이 그 총선 이후로 연기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로 별별 짓을 갖다가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 그것이 성공이 됐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북한과 컨택했는지 그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 그 경기도 도지사가 됐습니까? 2018년 6월 달에 됐어요. 2018년 6월 달에 도지사가 되자마자 누구를 임명합니까? 부지사를 임명해요. 그런데 정무부지사는 자기가 이렇게 임명하는 거고 행정부지사는 아마 이제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그 직업 공무원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경기도에는 정무부지사가 없었어요. 대신에 무슨 부지사가 있었다? 평화부지사가 있었다. 이 평화부지사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대북관계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북한과 그 국경을 맞대놓고 있는 도의 그 접경을 맞대놓고 있는 그 자치단체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경기도하고 강원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엔 또 뭐가 있습니까? 평택에 주한미군 기지도 있고.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해가지고 경기도가 제일 최선봉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이화영을 갖다가 임명을 갖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제 부지사가 됐는데 정무부지사도 아니고 평화부지사야. 그러면 저보고 만약에 이재명 뭐 경기도지사가 저보고 정혁진 변호사 저기 부지사 하시오. 무슨 부지사입니까? 평화부지사 하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내가 뚫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이 7월에 부지사가 된 직후에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은 10월 달부터 북한에 가기 시작해요. 10월부터 북한에 2번이나 가요.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스마트팜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농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어쨌든 그 농산물을 갖다 사람이 굶어 죽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북한은 사람이 굶어 죽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 그거 우리나라가 과학적이고 기술이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만든 농장이 뭐다? 그게 스마트팜이다. 스마트팜을 갖다가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하다? 500만 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화영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다 승인을 받고 했겠죠. 500만 불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그 1,000원만 해도 50억이고 그 다음에 지금 환율대로 하면 뭐 한 6, 70억 되는 큰 돈인데 그 돈을 갖다가 경기도 그 부지사가 자기 돈도 아니고 마음대로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쓰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팜을 갖다가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스마트팜을 갖다가 줄 돈이 안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뭐 경기도 의회나 뭐 이런 데 저런 데 통해 가지고 이 돈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10월 달에 그 이화영이 북한을 2번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1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제1회 아태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있었느냐? 킨텍스에서 있었어요. 그 킨텍스에서 있었을 때 누가 참석을 했느냐? 이종혁이라고 이가 아니고 리종혁이라고 조선 아태위 부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또 누가 참석을 갖다가 했느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참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화영이 그 김성태 회장하고 잘 알지 않았습니까? 안부수하고도 잘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성태와 안부수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2018년 11월에 제1차 아태 국제회의 킨텍스에서 있었던 거기에서 이화영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김성태하고 안부수를 갖다가 소개시켜줘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행사 비용이 1차 아태 그 행사 비용이 얼마였느냐? 5억이었거든요. 근데 쌍방울이 거기에다 돈을 대요. 얼마를 대느냐? 2억을 대요. 그때부터 일이 막 그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안부수가 이화영 통해 가지고 김성태 소개받았잖아요. 그런데 안부수는 어떤 사람이니까 아태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 아태 무슨 위원장 뭐 그 회장 그 했던 사람인데 안부수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많이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안부수가 김성태를 소개받자마자 김성태를 누구한테 소개하느냐? 리호남이라는 사람한테, 이가 아니라 리호남이라고 한 사람한테 김성태를 소개하는데 리호남은 누구냐? 국가보위성 공작원이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잘 순조롭게 딱 갔는데 그런데 이제 11월 달에 그 이화영이 또 이번에는 북한이 아니고 중국의 심양이라고 있잖아요. 그 중국말로는 선양이라고 하는 그 심양에 딱 갔는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을 갖다가 만났는데 김성혜라고 김성혜가 누구냐면은 잠깐 김성혜가 그 어쨌든 김성혜가 그 조선 뭐 관련해 가지고 그 고위직에 있었던 김성혜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성태가 저기 2018년 11월 달에 김성태가 그 김성혜를 갖다가 만나요. 김성태 회장이 김성혜를 그 심양에서 만나는데 그런데 김성혜가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느냐? 그 이화영 부지사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성혜는 이화영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그때 500만 불 그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는데 근데 김성혜가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김정은한테까지도 보고를 갖다가 했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돈을 언제 어떻게 주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이화영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혜가 선양에 온 김성태한테 아니 저희 스마트팜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큰일이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누구를 갖다가 만났습니까? 이화영을 만났죠. 그러니까 그때 이화영이 김성태 회장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김 회장 내가 진짜 미안한데 스마트팜 비용 대신 지급해달라.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그 한 달 뒤에 12월 달에 다시 김성태가 이번에는 안부수를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단둥을 간단 말이에요. 이 단둥에서 누구를 만나냐? 리오남을 갖다가 만나고 거기서 김성태가 호기롭게 까짓거 500만 불 내가 지급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500만 불을 쌍방울이 대납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갖다가 하고 해가 넘어가가지고 이제 2019년 1월부터 4월 뭐 이럴 때까지 다 500만 불이 이제 넘어갔는데 2019년 5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김영철 조선 아태위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요. 어떤 공문을 보내냐면 경기도 경제고찰단을 북한에서 초청해달라. 그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제2차 아태국제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 있었냐?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느냐? 김성태가 리오남 만나고 그 김성태가 이재명의 방북을 갖다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이때
이호남이 김성태 회장한테 돈을 요구해요. 뭐 헬기도 타야 되고 벤츠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하냐? 500만 불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500만 불은 너무 심하다. 이미 500만 불 우리가 주기로 했고 그 사이에 뭐 500만 불 넘어갔고 1월 달에 500만 불, 4월 달에 300만 불 갔거든요. 그래서 500만 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500만 불 추가로 하는 거는 아무리 그다음에 이게 회사 대 회사로 이렇게 돈을 쏴주는 건 모르겠는데 이 돈을 갖다가 다 뭐 현찰이든지 뭐 이렇게 그 뽑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500만 불 무리다. 그러니까 리오남이 깎아줘요. 얼마로 깎아주느냐? 300만 불로 깎아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처음에는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화영 부지사가 다 부인했어요. 다 부인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성태 회장도 다 이야기가 했고 안부수는 지금 1심에서 유죄 나와가지고 항소심 진행 중이거든요. 안부수도 다 풀었다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송금 과정이 적혀 있는 문건이 나와요. 어떤 문건이 나오느냐? 국정원 문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작년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의 그 변호인들이 5군데가 있었어요. 5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해주는 일을 했던 데는 어디였냐면은 법무법인 해광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법무법인 해광의 대표 변호사가 누구냐? 서민석 변호사라는 분인데 서민석 변호사는 중앙지법의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법관 출신을 갖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어쨌든 선임을 갖다가 했겠죠. 변호사 비용도 많이 했을 텐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호사가 있었느냐? 뭐 법무법인 덕수의 뭐 김영태 변호사라는 사람도 법조계에서는 그 이름이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현근택 변호사도 이화영 부지사를 갖다가 그 변호하는 변호인 거기에 있었는데. 제일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누구냐? 제 생각에는 서민석 변호사거든요. 서민석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입장에 서가지고 변호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사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무죄 받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형을 갖다가 깎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데 서민석 변호사가 뭐 20년 넘게 이렇게 부장판사까지 됐는데 보니까 이 사건 보면은 부인해봤자 뻔하거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서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설득을 했을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를. 그 부지사님, 우리가 부인해봤자 어차피 객관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하면 오히려 형량만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형을 갖다가 깎을 수 있게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백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술술술 털어놓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화영이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한테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 언제? 2019년 7월 달에. 2019년 7월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제2차 아태 국제회의가 필리핀에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닐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갖다 했다. 그 다음에 김성태도 이야기했어요. 그래 맞다. 이화영한테 그런 그 부탁 받아가지고 내가 만났다. 누구를? 리오남을 만났는데 리오남이 뭐라고 했느냐? 500만 불 요구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장사꾼인데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500만 불 순순히 안 준다. 처음에 이화영이 스마트팜으로 500만 불 준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일을 김성태한테 맡겼으면요. 스마트팜 비용도 한 300만 불로 깎았을 것 같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뭐 이화영이나 이재명이나 뭐 자기가 돈 벌어본 사람입니까? 사업했던 사람입니까? 북한이 요구한 대로 다 주는 거지. 그런데 방북 비용은 300만 불을 갖다가 깎았다. 이런 이야기를 다 털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이화영 부지사도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 저기 내가 그 김성태한테 부탁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보고를 갖다가 했다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2019년 7월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도 보고를 했다. 어떤 보고를 갖다가 했느냐? 지사님 그 쌍방울에 그 김성태 회장한테 부탁을 갖다가 했는데 어쨌든 북한에서 뭐라고 답이 왔느냐?
돈이 들어간다고 합디다. 이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이재명 지사한테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표정을 갖다 생각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아니 당신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화영이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한 건 사실이고 그 보고를 들은 것도 사실이고 그 보고를 듣고 이재명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니까 못 들었다는 이야기는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또 뭐라고 진술을 갖다가 했느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거는 누구의 요구였다? 정진상의 요구였다. 정진상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2019년 2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2019년 2월 달에 그 하노이 노딜이 있었잖아요. 하노이까지 김정은이 그 기차 타고 기차 타고 베트남 가는 사람이 어딨나? 이 대명천지에 어쨌든 그 일을 김정은은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차 타고 몇 박 며칠 걸쳐가지고 중국 대륙 횡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노이까지 갔는데 거기서 트럼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딜 됐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고 정진상이 역발상을 한 거예요. 야, 이게 노딜 보니까 앞으로 대북 제재가 더 심해질 거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대북 제재 심해졌어요. 근데 정진상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으로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정진상은 경기도의 무슨 정책실장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계급상으로는 이화영 부지사가 훨씬 더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상이 이화영한테 지시 내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부지사님 이재명 대표 방북으로 성과를 갖다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진상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쌍방울이 방북 비용 대납한 것도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 그게 언제냐면은 12월 달에 보고했대요. 12월 달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북한에다가 300만 불 그 송금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누가 또 확인을 해줬느냐. 김성태 회장이 확인을 해줬어요. 김성태 회장이 직접 이재명 대표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닌데 김성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라는 말을 이화영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김성태가 이야기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국정원에서 다 이렇게 그 이화영도 모르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런 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네. 그 문건 다 남겨놨잖아요. 근데 그 국정원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입니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나? 어쨌든 모르겠고 이런 일들이 재판 과정에 작년 6월 달에 있었어요. 작년 6월 달에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딱 벌어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난리를 갖다가 쳤습니까? 첫 번째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난리를 갖다가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화영 그 와이프가 어떻게 했느냐? 7월 24일에 변호인 해임 신고서 어떤 변호사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 변호사, 서민석 변호사 그 범법인 해광을 해임한다라고 와이프가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그냥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이 딱 나와가지고 벙쪄가지고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까지 내 일을 다 보고 기록도 다 보고 재판에도 다 출석하고 열심히 나랑 상의해주고 접견오고 했던 사람은 누구다? 서민석 변호사인데 마누라가 그 변호사를 갖다가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난 누구 믿지? 현근택 변호사 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현근택 변호사한테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줘야 되나? 범법인 덕수해야 되나? 황당하게 딱 있는데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와이프가 해임 신고서를 갖다가 딱 내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변호인단의 해임 신고서에 동의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했을 거야. 왜냐하면 재판 하루 전날인데 그 해임 신고서가 딱 들어온 거예요. 봤더니 와이프가 해임 신고서를 갖다가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다른 변호사 뭐 현근택이나 뭐 누구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해임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멀쩡히 다 그 변호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그 뭐야 판사 입장에서는 제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의논했던 그 서변호사를 갖다가 해임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 일이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그 다음날 재판장이 피고인 이화영이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보느냐? 변호인 해임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래. 아니, 나는 변호인단 해임 신고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자기 사건인데 마누라가 자기 맘대로 하고 거기에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뭐야 재판장이 아니 그건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그걸 갖다가 하세요. 내부적으로 빨리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판을 갖다가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그때 그 와이프가 법정에 방청 나와 있었잖아요. 소리를 갖다가 고래고래 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편 보고 뭐라고? 정신 차리라고.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이 재판이 있기 전인가 그 즈음에 그 뭐야 이화영의 부인이 그 접견을 가요. 그 뭐야 구치소에 접견 가서 남편을 만나요. 남편을 만났는데 와이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입장을 갖다가 확실하게 해라. 버티려면 제대로 버텨라. 그 다음에 저쪽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같이 저항하자.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굉장히 착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화영 씨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았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뭐 이화영이 뭐 이런저런 뭐 실수를 갖다가 했다. 뭐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았는데 그 법인카드 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걸 갖다가 했다. 그걸 갖다가 또 부인이 또 마음 그 굉장히 뭐 그랬다. 그래서 뭐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집에서도 부부싸움이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화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이익을 이화영의 입장에서는 뭘 갖다가 선택할 수 있느냐.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겠죠. 이화영은 누구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뭐 지사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헌신하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화영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것이 나와 그다음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와이프한테 미안한 점들도 있을 거고 먹고 살아야 될 것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위한 것일까?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모험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망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번 재판 망했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재판부가 뭐 징역 한 1년이나 한 2년 정도로 끝내주겠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진실대로 이렇게 술술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아닐 것 같거든. 최소한 5년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15년을 갖다가 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징역 10년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15년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형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의 의견일 뿐이지 판사가 자기의 마음대로 15년 구형했어도 뭐 20년 뭐 그 이상을 갖다가 때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이화영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번 재판을 갖다가 아무리 반성한다 이렇게 싹싹싹 빌어도 징역 5년 이상 나올 거야. 한 7, 8년 나올 거야.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여.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어디에 줄을 선다? 이재명 대표 쪽에다가 줄을 서야 되겠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와이프가 와가지고 이화영의 부인이 와가지고 저쪽에서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저쪽이 어디입니까? 북쪽인가? 북쪽에서 도와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북쪽에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뭐 어디서 도와주겠습니까? 김성태 회장이 도와주겠다고 했겠습니까?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저쪽에서 도와준대. 저쪽에서 어떻게 도와줄까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돈을 갖다가 줄 수도 있고 어찌됐든지 간에 도와준다라고 했으니까 물론 도와준다고 하니까 진짜 도와주는 줄 알았냐? 이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믿어야 될 거는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쪽을 믿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이화영 부지사와
부지사가 생각을 했고 그것보다도 이화영 부지사보다도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화영 부지사의 와이프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와이프가 그 생각을 갖다가 하고 와이프가 이화영을 설득해가지고 그때부터 이화영의 태도가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질질질질 끌어요. 일단은 서민석 변호사부터 해임해요. 서민석 변호사가 해임되기도 했지만 본인이 사임해요. 난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다. 왜냐하면 의뢰인과 그 피고인과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내 말대로 하지도 않는데 내가 변호사를 못하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사실은 서민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뭐 돈도 안 되는 사건, 뭐 처음에 이제 착수금 받았겠지만 그 착수금 가지고 할 만큼 한 것 이상을 갖다가 고생을 갖다가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도 뭐 돈 벌어야지. 변호사도 뭐 편하면 좋지. 빨리빨리 사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 자꾸 시간 끄는데 해임 신고를 갖다가 했다? 그럼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꼴이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 새로 선임해야 되니까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써먹는 수법이거든요. 시간을 갖다 좀 벌려면 판사한테 법원에 이제 그 의견서 써가지고 사건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건을 갖다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 기일을 갖다가 연기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작년에 7월 25일 재판 연기, 8월 8일 재판 연기, 8월 25일 재판 연기. 그러다가 8월 22일에 그 오후에 이제 속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까지 재판 진행되다가 그러다가 근데 이 속도로 가면 그 내년 총선, 그러니까 올해 4월 10일 총선 이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겠거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그 측에서 어떤 전략을 갖다 쓰느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요. 이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피할 만한 거리가 없는데 기피 신청해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기각이지. 기각하면 그냥 재판이 가야 되는데 뭐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해요. 이렇게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걸 항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고법에다가 항고를 해. 그것도 기각이지.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갖다 합니까? 그러면 뭐 또 그 재판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장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왜 굉장히 불쾌하겠습니까? 재판을 완전히 갖고 노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에 반하는 진짜 그런 식의 재판을 갖다가 농단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제가 재판장이에요. 제가 신진우 부장이에요. 근데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저 재판장 얼굴 크다. 그러니까 기피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 그래, 나 얼굴 크다. 근데 기분 나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 크면 뭐 재판도 못하냐?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갖다가 질질 끌어가지고 11월, 12월을 그냥 날려버려요. 물론 대법원에서 재항고까지 다 기각이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2달 날려버려요. 처음에 변호사를 갖다가 이제 뭐 교체하고 막 그렇게 난리 피면서 1달 날리고요. 그 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서 2달 또 날려요. 그래서 석 달이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떤 것들을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노렸느냐면은 2월 달에 뭐가 있냐면 그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2월에 그 판사들 인사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도 아마 옮겨가야 될 타이밍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번에 부장판사 다른 데로 보내면 새로운 사람이 뭐 어리버리한 정혁진 부장판사 같은 사람이 딱 와가지고 그러면은 또 그 사람 이제 그 뭐 판단 뭐 하는데 그다음 뭐 또 기피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판을 갖다가 더 질질질 늘릴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신진호 부장판사가 유임돼요. 2월 달에. 근데 유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4월 8일에 마지막으로 재판이 이제 끝나고 6월 7일에 판결 선고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기피 신청하느라고 2달 날려먹었죠. 변호사 사임하고 막 그렇게 뭐 난리 피우느라고 1달 날라갔죠. 3개월이 날라가. 그걸로만 3개월 날라가. 그것 말고도 굉장히 재판 지연하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작년 말에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기소가 언제 됐냐면
2022년 10월 14일에 기소가 됐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사건 아니거든요. 아니 뭐 뇌물받고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뭐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고 이 정도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 무슨 1년씩이나 합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재판을 갖다가 꼼꼼하게 길게 한다고 해도 작년 말에는 끝났을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6개월을 갖다가 더 질질 끌어가지고 늘린 거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재판부가 4월 4일에는 끝낸다고 그랬어요. 4월 4일에는 재판 끝낸다고.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가 4월 4일 날 뚝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3월에 분명히 재판장이 뭐 더 이상 할 거 없죠. 그러면서 4월 4일에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때 뭐 검찰은 구형하시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은 최후 변론하세요.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그날 그 변호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손 들고 판사님 죄송한데 제가요 그 최후 변론 준비 안 했거든요. 준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판사가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이게 시간 늦어져가지고 진짜 막 화가 났는데 변호사가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게 근데 그 변호사가 최후 변론 그 준비가 안 됐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때 아마 그 이화영 재판부 이화영의 변호사가 기대했던 거는 4월 4일 날 안 하니까 언제 할 거냐? 뭐 한 2주일 정도 뒤에 한 일주일이다 2주일 뒤에 총선 끝난 다음에 그 뭐 마지막 결심하고 구형하고 그러겠지라고 기대를 했을 건데 그냥 재판부가 4월 8일 날 총선이 있기 이틀 전에 김혜경 씨 재판 나가고 이화영 부지사 재판 나간다고 월요일 날 제가 총선이 있는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판사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알았다고. 근데 저기 빨리 재판기일 빨리 잡겠다고 해가지고 월요일 날 딱 잡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이화영이 뭐 연어 깔아 먹고 뭐 연어 깔아 가지고 뭐 술 먹고 뭐 창고에서 그랬다. 그 이야기를 언제 했느냐? 4월 4일 날 한 거예요. 4월 4일 날 이화영이 최후 진술해야 되는 거거든요. 피고인이 그러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제가 어쩌어쩌 했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인할 건 부인하고 어쨌든 제가 뭐 굉장히 죄송하고 앞으로는 뭐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때 뜬금없이 이화영이 4월 4일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저는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무슨 양심의 가책이냐. 내 진술이 결정적인 고리가 되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2023년 6월 달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진술을 갖다가 번복할 그 시점에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재명 관련된 진술을 하기 직전에 수원지검 검사실 바로 앞방 1313호 창고에서 세미나 같은 게 열렸다.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냐? 김성태. 방용철은 누구냐면 쌍방울 부회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화영.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회의용 테이블이 있었고 이런 회의용 탁자가 있었대요.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나를 갖다가 사람들이 김성태, 방용철 이런 사람들이 설득도 하고. 근데 맨입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까? 뭘 먹여야지. 그러니까 뭘 먹였느냐? 연어가 들어오고 회덮밥도 있었다. 그 다음에 술도 있었다. 근데 이 술을 갖다가 누가 했느냐? 아니 저기 배달의 민족 어디 쿠팡이츠 이런 데서 온 게 아니고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왔대요. 쌍방울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그 김성태를 뒷바라지하는 쌍방울 직원들이 검찰청이 쌍방울입니까? 쌍방울 사옥입니까? 지들 맘대로 막 들어와가지고 음식도 갖다 놓고 술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쌍방울 본사 회장실에서는 쌍방울 직원들이 회 잘하는데 어디야? 거기 가가지고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져와서 회장실에다 쫙 깔아놓고 술도 그냥 와인이든 뭐든 이렇게 쫙 사가지고 쫙 깔아놓고. 쌍방울 본사 회장실에서는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검찰청이잖아요. 근데 이화영 말이 뭐냐면은 김성태를 뒷바라지하는 쌍방울 직원들이 음식도 갖다 주고 술도 갖다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지 않고 빠져나가면은 형님 이화영 부지사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목적은 나도 아니고 검찰 놈들이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나 김성태 회장도 아니고 당신 형님 이화영 부지사도 아니고 누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재명 대표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끝났다. 그다음에 이재명은 깜빵 들어가야 된다. 이딴 식으로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이야기했다라고 그 재판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이화영 부지사가 4월 4일 날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렇게 2023년 작년 6월에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 진술이 나온 다음에 그 PD님 그 이재명 대표 검찰청 들어가는 거 그것 좀 띄워주세요. 저게 언제냐면요. 2023년 9월 9일이에요. 2023년 9월 9일에 저 때 뭐 단식 끝냈을 땐가 아마 그때쯤 됐겠죠.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이네. 저 때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이런 식으로 회유를 갖다가 해서 거기에 내 마음이 막 갈대처럼 흔들려가지고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진술을 갖다가 한 건데 뭐 다시 말해서 뭐 그 2019년 7월 필리핀 그 아태 국제회의에서 김성태 회장에게 이재명 대표 방북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갖다가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갖다가 했고 보고할 때 돈이 좀 들어간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재명 지사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이재명 대표한테 또 보고를 갖다가 했는데 쌍방울이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가 줬습니다 이렇게 보고까지 했다라는 진술이 다 김성태가 자기한테 뭐 이재명 끝났다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그러길래 내 마음이 갈대처럼 이렇게 막 흔들려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4월 4일에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검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손 들고 그러면 나도 이화영 부지사한테 피고인 이화영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뭘 물어봤느냐? 술 마셨다며. 무슨 술 마셨어요? 소주 마셨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종이컵이잖아요. 종이컵에 술이 담겨 있어가지고 이거는 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커피거든요. 제가 술은 잘 못하고 커피는 좀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슨 술이었냐 그랬더니 소주였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냄새 맡아보고 자기가 마셔보니까 소주인 줄 알았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황당한 건 뭐냐면 검사가 그 이화영 피고인 이화영 부지사님 어쨌든 오늘 뭐 협조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방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세요. 봤더니 연어가 그냥 쫙 깔려 있어. 회덮밥이 쫙 있어. 그 깜빵에서 짬밥만 먹다가 연어에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눈이 막 돌아갔겠지. 그 다음 보니까 소주가 막 이만큼 있어.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그 종이컵으로 한 이만큼 마시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이 정도 딱 이렇게 이화영이 술이 센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소주 이렇게 한 고부 마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니까 검사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술 마시면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나지. 무슨 냄새가 납니까? 술 냄새가 나지. 술 냄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도관이 그거 알아차리지 못했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화영이 이야기했냐면 사실은 술을 마셨는데 한참 있다가 그러다가 좀 이렇게 술 기운이 이제 내려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구치소로 돌아가가지고 그 교도관이 냄새 못 맡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첫 번째, 만약에 그 정도라고 하면 술을 요만큼 마셨다는 얘기잖아요. 소주로 한 잔 소주잔에 한 잔 그것만 딱 마셨다는 이야기인데 연어회가 쫙 깔려 있고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고 하면 진수성찬이 깔려 있는데 연어회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주 한 잔 딱 마시고 그 다음부터 연어회 한 잔 먹고 그 다음엔 뭐 맹물 마시고 연어회 한 잔 먹고 맹물 마시고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자제력이 뛰어납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그랬다는 거잖아. 아이 그 부지사님 오늘은 이렇게 뭐 넥타이 딱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넥타이 없었겠지. 그 뭐 죄수복 입었겠죠. 뭐야 그런 그 어쨌든 뭐 앞에 이제 뭐 단추도 풀고 그냥 편하게 드셔. 아 내가 저 책임져. 여기 검찰청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소주 한 잔 마셔가지고 뭐 한 시간 두 시간 있으면은 냄새가 그냥 확 사라질 만큼 그거밖에 술을 안 마셨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가? 만약에 이런 일이 정말로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 담당 검사 문제되는 건 뭐 당연한 거지. 아니, 검사가 그 피고인 조사하고 있는데 검사가 피고인을 검찰청으로 왜 부릅니까? 조사하려고 부르는 거지. 그런데 조사하려고 부르는 피고인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공범들끼리 이렇게 막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연호에 쫙 깔아주고 술까지 반입시켜서 술 처먹게끔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검사입니까? 만약에 검사가 그딴 짓 했으면은 당장 모가지 날라가고요. 그러면은 그 검사는 당장 뭐 해야 됩니까? 저기 형사처벌 받아야지. 징계받고 처벌 받아야지. 그런데 옛날같이 이런 핸드폰 없고 그랬을 때는요. 혹시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저희 때 그 옛날에는 검사들이 사람 때렸거든요. 사람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쓰레빠 집어들고 사람 뺨때기도 때리고 막 그랬다니까. 그 사람 결재판으로 머리도 막 때리고 그랬어. 옛날에.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은 검사님들이 피고인들 피의자들 눈치를 더 봐요. 왜냐하면 소원술이 쓰니까. 군대 가면 소원술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변호사들이 옆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보였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처음 변호사 오를 때에는 이제 피고인 조사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딱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변호사가 가서 검사님한테 검사님 저기 요번에 이제 정혁진 피의자 왔는데 잘 좀 봐주세요. 인사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냥 쑥 갔어요. 옛날에는 그랬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사들이 뭐 술 먹여 뭐 그런 일이 혹시 있었을지 몰라. 지금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화영이 변호사를 여러 군데를 선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노트에 놓은 걸 보니까 이화영이 9월 28일 날 구속됐어요. 2022년.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2023년 8월이라고 치면은 11개월 아니겠습니까? 11개월 동안 11개월이면 날짜로 치면 며칠입니까? 330일이잖아요. 330일. 근데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다 일 안 하니까 일주일에 5일만 일한다라고 하면 한 40일 정도 되지 않나? 제가 계산했는데 그 어디 메모한 거에 저기 묻혀가지고. 근데 한 200 몇십 일 정도 되는 비즈니스 데이 중에서 변호사가 접겨놓은 게 며칠이냐면요. 180일 접겨놨어요. 거의 일주일에 3번, 4번은 접겨놨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그 변호사한테 서민석 변호사나 현근택 변호사한테 현 변호사님 내가 저기 검사가 나한테 이랬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현근택 변호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박수를 딱 치면서 이야 내가 큰 거 하나 물었다. 이거 가지고 나 국회의원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다? 독재다. 무슨 독재? 검찰 독재다. 검사 놈의 새끼들이 피의자를 갖다가 술 먹여가면서 연호회 먹여가면서 진수성탄 깔아가면서 회유시키고 앉아있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을 갖다가 검사가 상식인 사람이 돌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을 갖다가 할 수 있었겠는가? 검사는 그렇다고 치고요. 또 누가 문제가 되느냐? 교도관이 문제가 되잖아요. 교도관이 1인 한 명당 하나씩 붙었거든요. 이화영한테도 하나 붙고 김성태한테도 한 명 붙고 방용철한테도 한 명씩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도관들이 셋이나 있는데 셋이 앉아가지고 그 연어 이렇게 쫙 깔린 진수성찬에다가 소주 퍼먹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교도관 중에 3명 중에 단 한 명도 문제를 갖다가 제기 안 한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지금과 같이 오픈이 되면 그 교도관 잘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갖다가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징계받아야 되고요.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믿습니까?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으로 무슨 짓을 그냥 슬쩍 탁탁탁 찍은 다음에 뭐 그 뭐야 뉴스타파 같은 데다가 쫙 제보하면 뜨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데 검사, 교도관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술판을 갖다가 장만 마련을 갖다 한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4월 4일. 4월 4일이면 언제다? 총선 있기 6일 전이다. 총선 있기 6일 전에 이런 정도 되면 핵폭탄급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화영의 진술에다가 사진이라 막 이렇게 수원지검 1313호 앞에 창고 테이블에서 연어가 쫙 깔려 있고 술 이렇게 딱 마시고 있는 사진, 이화영 이렇게 뭐 김성태든 이화영이든 술 이렇게 딱 한잔하고 있는 사진이 딱 찍혔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검사놈들이 이지랄하고 앉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언론에 4월 5일이나 6일이나 이때 빵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양문석도 묻히고 김준혁도 묻히고 다 묻히는 거지. 그랬으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 됐겠네. 제가 봤을 때는. 왜 안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뻔하죠. 왜 안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된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된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재명 대표는 그랜드슬램을 또 달성한다. 어떤 그랜드슬램? 그 지난번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 거의 이제 지옥 그 문 뚜껑 열어놓고 지역의 문을 열어가지고 지옥 한번 구경했다가 간신히 빠져나와가지고 대법원에서 뭐 이상한 판결로 살아났죠. 그 다음에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또 계속 그 5월달에 지금 또 재판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번 총선까지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3번 연속으로 그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는 아주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진 기록을 갖다가 세우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4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그 자기 이제 재판 가면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 이게 거짓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렇게까지 확실한 증거 100% 확실하다고 그랬잖아요. 100% 확실한데 왜 그때 그 총선 전에 그 오픈을 갖다가 안 했나? 나 지금 그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100% 확실하면 고발하세요. 어디다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공수처에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인데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누가 타겟이냐? 3명이 타겟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할 권한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대상되는 고위공직자가 누구냐? 판사. 두 번째가 경무관 이상의 고위 경찰. 그 다음에 핵심은 어디냐? 검사잖아요. 검찰 독재 국가에서 검사를 때려잡으라고 그렇게 그냥 그 무리를 갖다 일으키면서 만들어 놓은 기구가 공수처잖아요. 근데 왜 공수처에다가 그거 안 합니까? 왜 고발 안 합니까? 빨리 공수처에 하세요. 그 다음에 뭐 이종섭 그 다음에 그 최상병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특검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만들어진 게 뭐다? 공수처 아닙니까? 공수처에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무슨 특검을 갖다가 합니까? 그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그 공수처라고 하는 데가 의미가 없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공수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필요할 정도로 공수처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두렵기 때문일 거예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6월 7일 날 판결 선고가 나오는데 그 판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그때 이재명 지금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그 언론에 그 인터넷이나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만 이제 정리를 갖다가 한 거고.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갖다 하니까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이 풍부한 것일 뿐이지 사실은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까지 샅샅이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판사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판사와 검사다. 그러면 그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100페이지가 될지 200페이지가 될지 모르는데 그걸 딱 보면 뜨악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에 나오지 않은 은밀한 그런 내용들이 판결문에 담겨져 있을 건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면서 또 나라를 갖다 시끄럽게 하는가?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6월 7일에 나올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에 김을 갖다가 좀 많이 이렇게 빼놓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기 전에 그냥 벌써 그냥 이렇게 그냥 김을 갖다가 좀 빼가지고 아유 이제 보기도 싫어. 아유 뭐 그냥 뭐 어쨌든 검사들 나쁜 놈이겠지 뭐 이화영 뭐 억울하겠지 이런 식의 그 뉘앙스를 갖다가 이미지를 덧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사건은 진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북한에다가 쌍방울 통화 비록 혈세는 아니에요. 경기도에 그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경기도 지사에다가 지금 제1당의 대표라고 한 사람이 북한에다가 남몰래 우리 국민들 모르게 뒤로 100억이라고 한 돈을 퍼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스마트팜으로 갔으면 전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돈으로 김정은이가 차 바꿨으면 벤츠, 롤스로이스, 벤틀리 이런 좋은 차 있지 않습니까? 페라리. 차라리 김정은이가 300만 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차 바꿨으면 저는 아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해요.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미사일 만들고 그 돈 가지고 핵 만들고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가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총선에 졌어야만 했는지 저로서는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들 답답하시잖아요. 저도 답답한데 어쨌든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고 중요한 거는 그 누구 책임이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쉬고 힘내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